특집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1728만 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1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를 천명했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취임 첫날부터 인사, 소통, 지시 숨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대통령의 5년 임기 그 첫날 하루를 남영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6시 21분 힘찬 의사봉 소리와 함께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했습니다. 특히 계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군의 행동을 치하하며 안보에만 전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장병들에게도 혹여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공개 외부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 나서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대통령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새쌍둥이? 네. 현충원 방명록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일동 뭉역 이어 대규모 취임식 대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오차는 야당 대표들과 함께했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처음 출근한 뒤 이재명 정부 첫 인선 발표를 위해 직접 언론 앞에 섰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국방부 건물까지 도보로 이동해 오전에 통화했던 김명수 합참의장을 만났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외교 안보 영역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당선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행사를 열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는 통합과 실용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따로 있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대북 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오늘 취임 선서식엔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도 있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 붉은색과 푸른색이 고르게 배합된 넥타이를 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취임 선서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가 보입니다.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이 함께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앞서 자택을 나설 땐 푸른색과 흰색 조합의 넥타이였는데 국회를 찾으며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이 포함된 넥타이로 바꿔 맸습니다. 통합 의지를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취임 선서를 위해 들어선 국회 로텐더홀에선 도열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는데 야당 대표들과는 미처 인사를 못 나눴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도 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 일부와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다소 어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뒤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과 방옥과 직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 아빠는 고생 많이 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행사는 오늘 약식으로 진행된 만큼 다음 달 재헌절 기념식에 맞춰서 별도 임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란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이번엔 인수위 없이 오늘부터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 일할 사람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내각을 총지휘할 사령탑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당대표 2기 때 함께한 신친명, 처음부터 당과 내각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민생정책 역량과 정치력을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이 대표가 연임한 뒤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의혹을 제기했고 갑작스러운 교체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켜 차기 대선을 본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먹사니즘, 성장정책 등을 주도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K-먹사니즘 본부는 신성장의 로켓이 될 것입니다. 집권 담론을 선도하고 당 내외의 참여폭을 넓히겠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수석의 정책과 전략을 크게 신뢰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나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가져가느냐?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인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파격적으로 현역 3선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70년대생 역대 가장 젊은 비서실장인데요. 의원직을 떼고 오는 건데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3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 막내격인 강 실장은 당내에서 개파색이 옅은 충청 출신 전략가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시작됐습니다. 경선 때 대선 경선기획단장, 본선 때 후보 정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이번 대선 때도 종합상황실장으로 발탁돼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강 실장 측근은 선거 내내 대통령과 가장 많이 소통했고 중도적인 눈높이로 레드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높은 친화력으로 두루 친한 소통 능력도 장점입니다. 느슨한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는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선거 캠프원 모두가 뛰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강 실장은 지명 후 혼신을 바쳐 반드시 이번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도 공백이 없어야 할 시급한 자리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인데요. 정현주 기자가 핵심 인선들 이어갑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통일정책을 주도하며 대북 유학파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시작됐는데 두 차례 대선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핵, 미국 통이자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 후보가 3구 초려에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표 실용외교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 실장은 당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던 외교 역할을 물밑에서 해왔다며 일찌감치 내정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장은 비육사 출신으로 제2작전사령관을 지낸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지명됐습니다. 작전교육훈련 전문가인 황 처장은 예편 후 지난 대선부터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으로 작전사령관까지 오른 황 처장을 인선해 경호처에 대한 능력 중심 쇄신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의 대거 발탁설이 나오는데 자,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1기 경제팀에는 경제통 관료 출신 인사들이 물망에 오른 겁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력과 돌파력이 강한 현역 정치인 기용도 두루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에는 비법조인 출신 윤호증 의원이 물망에 올랐는데 법조 경험이 있는 다른 인사도 복수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해식 서용그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서용그 의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장관 기용을 공약했던 국방장관에는 오선 안규백 의원이 유력 검토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장관 인선 시점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뒤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 검증도 필요하고 총리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임명된 뒤 장관 인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대통령실의 안살림은 결국 편한 네 사람으로 쓰기 마련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성남 경기 라인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3인방을 잘 보셔야 한다는데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15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온 원조 친명 3인방이 대통령실 핵심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은 대통령 문고리로 불리는 부속실장 제1부속비서관을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전달하는 최측근 자리입니다. 김 전 부실장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이 대통령의 모든 일정 관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현지 전 보좌관은 총무비서관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조직 등 살림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대선이 끝나갈 무렵 대통령실 주요 인선안을 보고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보좌했던 김용채 전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공식 역할을 맡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되면서 공적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직자는 유능해야 돼요. 충직할 뿐만 아니라 유능해야죠. 총무나 인사 등 핵심 직책을 측근들에게 맡겨 대통령실을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안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동훈 차장 나왔습니다. 자,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친정체제 구축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됩니다. 민주당 의석수만 170석이라 인준 별 문제 없을 전망입니다. 야당 눈치를 크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 맞췄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개파색였다는 평가였지만 경선부터 본선까지 캠프 핵심 역할 맡으며 신명계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임기 초반 통합보다는 친정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나랑 생각이 얼마나 맞냐, 호흡이 얼마나 잘 맞냐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친명계 핵심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을 가장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김 후보자에 대한 신망이 그만큼 두터운 건데요. 다른 의원도 어제 물어보니 김민석이 어느 자리에 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인선도 달라질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진 계기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비상계엄 사태 터질 거 제일 먼저 예측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거다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도 안 된다, 김민석 감 떨어졌다 이런 지적 나왔거든요. 하지만 김 후보자 예측 적중했고 김 후보자 덕분에 미리 계엄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평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부터 직권 플랜 본부장 맡아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 준비했죠.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총리를 시켜도 손색이 없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자, 의원직을 포기하고 비서실장 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영진, 정성호 의원 등 원조 친명계를 비롯해 586 운동권과도 친분이 두터워 당과 대통령실 가교 역할의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선대위를 거치면서 성남, 경기 라인 측근들과도 소통이 잘 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오늘 첫날이다 보니 상당히 어수선했는데요. 이럴 때 그립감을 잡고 속도감 있게 정무적 판단을 잘 해줄 비서실장을 발탁한 거죠. 강 비서실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비서실장 임명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 나옵니다. 그래요. 자, 또 중요한 인선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세요. 네. 국정원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좀 풀이를 해주시죠. 네, 이종석 국정원장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남북관계 전문가죠.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도 함께 갔고요. 북미 회담 추진과 맞물려서 남북관계,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를 위한 인선 아니냐는 해석 나옵니다. 안보실장에는 비례대표 의원이던 위성락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미국 전략통이자 북핵 전략가로 꼽힙니다. 통상 이슈가 있는 대미 관계를 고려한 인사로 보입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임명됐는데요. 비육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호처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많이 기용하는 게 눈길을 끕니다. 네, 맞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모두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 출신인데요. 조금 전까지 손발 맞춰서 일했던 의원들을 다시 기용했습니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교수 출신 인사들은 조직에 대한 그립감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향후 인사와 관련해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한 만큼 의원들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차기 내각 인사 때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친명계 인사, 이 대통령 대신 국무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해줄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역할을 의원 출신 장관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로 이 정부 초기 그립을 잡겠다는 걸로 보이는군요. 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죠.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 선거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딱 1년 남았는데요. 여기서 패배하면 바로 정권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관료들 통솔하면서 최대한 손발 맞고 일 잘하는 의원들로 인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동원 차장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경제입니다.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주장해왔던 두 번째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계엄과 미국발 관세 전쟁이 닥친 우리 경제 상황을 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업무로 비상경제대응 TF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채널A에 추후 지명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 부처 장차관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대통령과 실무자들의 첫 회의에선 두 번째 추경이 강력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활성화 마중물로 추경을 강조해왔습니다.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으로 추경을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30조에서 35조 원 정도 규모의 지역화폐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앞서 새 정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선 2차 추경으로 성장률이 0.3에서 0.4%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야당 대표들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백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임 첫 오찬 상대로 국회 야당 대표들을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오찬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비공개 식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본인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말고 공통공약은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야당 대표들은 공개 발언에서 대법관 증언 등 민주당의 사법부를 상대로 한 법안 처리를 거론했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야당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법안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라며 새 대통령과 오찬을 해놓고 뒤돌아서자마자 거짓말로 흠집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죠. 이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첫 대면 회담은 언제쯤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선 직후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 언제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우선 이달 15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24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각각 열립니다. 트럼프는 이들 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국내 상황에 따라 불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냈던 과거 정권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긴 할 텐데 글쎄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데 거기에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소식통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진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당분간 경호처가 아닌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습니다. 지난 계엄 사태에 경호처가 관련돼 있어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경호처는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선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로텐더 홀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민트색 넥타이는 경호처 직원, 검은색 넥타이는 경찰입니다. 경호처와 경찰이 이 대통령 경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경호 업무는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되지만 당분간 이 대통령 최근접 경호는 경찰이 맡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찰의 전담 경호를 유지하고 대신 경호처는 이선으로 물러나 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추가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경호처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접 경호를 맡길 만큼 경호처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합니까? 특히 경찰 경호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꾸려진 전담팀으로 대선 기간까지 함께하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지만 일부 경호원들은 사상 검증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행보도 관심이죠. 윤석열 정부 초기 때 없앴던 제2부속실을 이번엔 바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조만간 김혜경 여사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건희 여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제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만큼 곧바로 조직을 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국내 통합과 국제 외교 관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을 없애버린다고요? 별도의 배우자 조직을 두지 않았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와 달리 김 여사는 선거 기간에도 배우자실 보좌를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활발한 공개 활동보단 로우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 여사를 보좌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등 그림자 내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선 1급 상당의 제2부속실장으로는 의전 경험이 많은 실무형 인재가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에 개방됐던 청와대는 이 대통령 복귀로 다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시설 공사를 거쳐 6개월 내에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오늘 이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폐쇄도 곧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와대 본관은 물론 각종 회의와 귀빈 방문 행사가 열렸던 영빈관과 상춘제 등이 3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심지어 VR 가상공간 투어는 물론 인수문 넘어 대통령 관저 내부 속살까지 영상으로 온라인에 낱낱이 공개돼 있습니다. 도감청 방지 등 보안 시스템 복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하벙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나 대통령 간이집무실과 참모사무실이 있는 여민관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민 2, 3관은 안전등급 D가 나올 만큼 낡아 대대적인 시설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6개월 내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이전 여부를 떠나 청와대 영빈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그럼 이 대통령이 들어갈 청와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3년 전 개방 직전에 청와대 내부를 채널A가 촬영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사용하게 될 집무실과 배우자 집무실 그리고 관저 내부의 모습을 김유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청와대 정문 대박! 3년 전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베일을 벗은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은 다시 대통령의 주 업무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집무실이 너무 넓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라고 했습니다. 영부인들이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거나 주요 내외빈을 만나는 영부인 집무실도 복구됩니다. 영부인 집무실 앞엔 영부인 의전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폐지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부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인 상춘제는 국내외 주요 외빈 접견용으로 사용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상춘제에서 식사한 바 있습니다. 애초 경복궁 후원으로 어린이날, 장애인날 같은 야외 행사들이 열렸던 청와대 정원 녹지원도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과 가족들은 본체와 별채가 기역자 형태로 이어진 관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침실과 서재, 이발실이 갖춰져 있고 주방은 한 곳, 식당은 두 곳입니다. 관저에 상주하는 의료진과 요리사들이 대통령 가족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여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법관 증언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오후 들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속속 회의장에 모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가 열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16명을 더 증원해야 되는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4명을 증원하고 2년이 경과한 날에 8명, 그다음에 3년이 경과한 날에 12명, 그리고 4년이 경과한 날에 16명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반발하는 법안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조차도 대법원의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발표를 하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분노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오늘 일방적으로. 다만 민주당은 오늘 당장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진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임 당일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일단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도 현재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온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눈 법안들인데요. 3개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특검 법안들입니다. 그 억울한 재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3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최상병 사건 은폐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60명, 김건희 여사 특검은 40명에 이르고 최상병 특검 파견 검사 20명까지 합치면 3대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가 최대 120명에 이릅니다. 웬만한 수도권 지방검찰청 전체 검사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내란 수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3대 특검 구성이 급물살을 탈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지형도 급속한 재편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목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인데요.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했던 이 후보자 2명을 이들로 바꾸는 겁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치고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한 함상훈,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신할 후보자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보수 성향인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이 추가되면 현재 지형은 보수 성향 2명, 중도 성향 3명, 진보 성향 4명의 진보 우위로 재편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 2명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헌재 이념지형은 이 대통령이 받아온 5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 측이 불소추 특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당장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현역 대통령 재판이 실제로 열릴까요? 그 사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변수입니다. 민주당 일단 이번 주엔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총 5개에 이르는 형사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이 수용되면서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2주 뒤인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일엔 대장동 재판, 다음 달 1일과 22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재판 준비기일도 각각 잡혀 있습니다. 특히 2주 뒤 선거법 재판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18일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기소 불가로 좁게 해석할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할지 명확한 판례나 지침은 없습니다. 대법원도 재판 계속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를 법무부가 어제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전날 수리된 거죠. 이 지검장은 건강 문제를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놓고 새 정부에서 받을지 모르는 각종 감찰이나 징계는 피하게 됐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어제 수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입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사표도 수리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퇴임식도 열지 않고 주요 간부들과 간단한 면담만 한 뒤 퇴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그간 검찰이 해왔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특별검사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 사표가 수리되면서 감찰이나 징계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권 교체 후에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심 총장은 총장직을 지키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자, 이동훈 차장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인데 이재명 시대 가장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성과입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지낸 행정가 출신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줘서 빨리 성과 내겠다는 게 최대 기조인데요. 정권 교체안이 진짜 달라졌네 보여주겠다는 의지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와 함께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 핵심 키워드죠. 이 대통령 오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거라고 천명했는데요. 흥묘, 백묘,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쓰겠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밤에 모든 부처를 다 소집했어요. 네, 이 대통령 1호 명령으로 잠시 뒤 저녁 7시 30분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엽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추경인데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오늘 지역 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당연히 지역 화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5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이라면 지역 화폐 예산이 최소 1조 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권 시작하자마자 돈을 푸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네, 실물 경제도 속도전입니다. 기업에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갑니다. 먼저 채찍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 봉투법입니다. 둘 다 재개가 반대하는 법안들이죠. 상법 개정안은 2, 3주 안에 신속히 처리할 전망이고 노동계가 원하는 노란 봉투법도 재추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부실 자회사 지원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당근은 코스피 5000시대 약속,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분야 정부 투자 확대인데요. 인공지능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죠.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코스피 200 상장 지수 펀드 등을 공개 매수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살리겠다는 의지 보여줬는데 이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장,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여기도 지금 초반에 속도를 낼까요? 네, 이 대통령 오늘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원포인트로 수리했죠. 법무부 장관 인선 서두를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있었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도 도입하고요. 검찰임은 쭉 빼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위상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대표들과 오찬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했고 조국 혁신당 등도 지금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동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매년 4명씩 4년 동안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검찰 사법개혁 부분은 야당과 여론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속도를 내자는 쪽과 신중하자는 쪽이 갈립니다. 자, 또 달라지는 거라면 아무래도 이거 같습니다. 특검이요. 네, 맞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통과됩니다. 정권 초 검찰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별도로 특검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겠죠. 자,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것도 또 속도전이 좀 예상됩니다. 네, 취재해보니 6개월 안에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 강했는데요. 정 안 되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만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포인트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겠다고 하니 초반 속도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동훈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대선 개표 결과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합친 득표율보다 낮았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 7,513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득표율은 49.42%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한 48.91%를 뛰어넘었습니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득표율 51.55%는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아주 근소하지만 이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차이는 0.07%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이 대통령 득표율만큼 나았다는 것은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 대통령을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표를 통해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를 둔 거란 해석입니다. 선거 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됩니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비용 절반을,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이 보전됩니다.
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3년 전 대선과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 114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민심이 크게 움직인 게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조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할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득표수는 약 1,615만 표. 이번 대선에는 이보다 114만 표를 더 얻어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얻은 표만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승패를 가른 곳은 수도권이었습니다. 경기가 39만 표, 서울이 16만 표, 인천에서 13만 표를 더 확보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전체 상승분의 절반가량인 68만 표를 쓸어 담은 겁니다.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제대로 된 세상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 울산에서 8만 2천 표를 더 얻으며 각각 40.14%, 42.54%의 득표율을 달성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두 지역에서 40% 벽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아닙니까?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남투자은행을 만들고. 반면 고향임을 강조하며 유난히 공을 들였던 대구 경북 지역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민심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결집하면서 이 대통령과 4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활짝 뒤집어지고 있죠. 이 대통령은 3년 전 대선 때 패배했던 충북과 충남에서도 11만여 표를 더 얻으며 이번엔 승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내분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친윤 지도부 퇴진을 요구했고 해단식에서도 충돌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역사적 죄라며 오늘 오후 열린 해단식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애초 당을 떠난 게 문제였다며 당시 친윤계 행동을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곧바로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오른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웠고 힘들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쌓인 감정도 표출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기들이 전선에 서서 정말 피눈물 나게 뛰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관전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의 정치 하지 마십시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친윤계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목해 이제 정말 떠날 때다. 오늘을 넘기지 말라거나 쇄신 첫걸음은 친윤 지도부 퇴진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현 지도부 거취를 포함한 쇄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뭐가 쉽지 않았을까요? 네, 대통령 취임 첫날이자 오늘부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을 처음 마주한 날이죠. 이 출발부터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통령과 중앙대법대 선후배 사이지만 영 불편해 보이죠.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악수 건넸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표정 변화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야당이 됐으니까 감정이 좀 좋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였을까요?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자리에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국회에 오니까 너무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혀 안 믿죠. 저 오늘 비빔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잘 화합해야 되는데 유쾌해야 되겠죠? 유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유쾌한 정치를 국민답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야당과의 거리 좁히기, 이재명 정부의 첫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취임 선서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영도 헌재소장 대행이 왔어요. 내민 손 잡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취임식 참석자 중에 눈길을 끌었던 인물, 바로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두 수장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악수 여부도 관심이었습니다. 참 묘한 게 두 사람 모두 사실 이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이 있었어요. 네, 두 사람 행사 시작 전 나란히 앉아서 담소 나누기도 했는데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가벼운 미소 띈 채 손 잡았고요. 이 대통령 두 손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자, 다소 어색한 만남일 것도 같은데 또 그리고 헌재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졌으니까요. 김영도 소장 대행과는 어땠습니까? 네, 김대행 대통령과도 김혜경 여사와도 두 손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 맞잡았습니다. 혹시나 건너뛸까 애타게 손을 기다리는 이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초 짧은 순간에 뭐가 엇갈렸을까요? 네, 어제 저녁 8시 땡 되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표정 엇갈렸죠. 채널A 예측 조사와 지상파 출구 조사가 발표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저렇게 환호성이 쏟아졌죠. 맞습니다. 환하게 웃는 윤여준, 정은경 선대위원장 옆에 박찬대 원내대표, 감격이 찬 모습이죠. 이 박선원, 강선우 의원도 울컥했습니다. 자, 같은 시각, 자, 국민의힘도 보여주시죠. 뭐 딴판이었죠. 네, 정적만 보신 것처럼 흘렀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서 줄줄이 자리 뜨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 지킨 의원도 있었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아침에 저렇게 운동하는 모습,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승복할 수 없다, 불복하라 이렇게 외쳤지만요. 김 후보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이었어도 결과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품격이죠.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장 차관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그중 딱 한 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습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각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일괄 제출했는데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 다음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당분간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새 장관을 임명하려면 장관 임명 제청권이 있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주호 부총리가 필요합니다. 또 국무회의를 열어 임명안이나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무위원이 최소 11명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인수위 없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3차례 주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50일째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 17명 중 11명은 전 정부 인사였습니다. 앞 정부에서부터 계속 일하시는 국무위원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색한 동거는 초대 내각 인선이 끝난 195일간 계속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대통령 거리로 멈췄던 정상 외교도 재개될 텐데요.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도쿄를 차례로 연결해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주현 특파원, 백악관에선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대선 직후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부처에 관련된 입장을 직접 물어봤는데 모두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 성명에서 지역 안보 강화 등을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미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의 중국 견제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도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을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지목하며 대중강경 입장에서 벗어난 모습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브리핑 중 한국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이번엔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이윤상 특파원, 네, 앞서 백악관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중국도 견제에 나섰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한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의식한 듯 뼈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가 100년에 한 번 있을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통상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대미 견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에 미국을 제3자라며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中韩关系发展的根本动力源于双方的共同利益，不针对第三方，也不应受第三方因素的影响。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새 정부가 미국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라며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는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 악화는 해악만 가져올 뿐이라며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계속해서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정권 때 회복된 한일 관계가 새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송찬욱 특파원, 이시바 총리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취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했던 내용을 기억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新大統領が
今まで発言してこられたこともあるんだ。日本は大切なパートナーだと。私は日本人が大好きだということも言っておられるわけで。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한 걸로 보입니다.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대일 강경파로 알려진 이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민당 소속의 한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인선 발표 자리에서 서로 도움되는 건 하고 피해가 되는 건 피해야 한다며 대일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취임 초엔 유화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일 강경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시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와 바람을 품고 있을까요? 정경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만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1순위가 집안 경제를 살려야 되고 부모로서도 자녀 교육 부분에서도 경제가 일단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정책만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들의 수를 늘린다면은 그런 경쟁률은 조금 줄어들 것이고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갈등, 장애인, 비장애인 갈등 관련해서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야당과 같이 화합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입법 폭주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불안감이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라가 약해지고 경제도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환율도 타격을 받고.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첫날을 맞아서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이번 선거 때 선대위 정무실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오랜 인연으로 또 원조 친명으로 유명하신데 제가 바로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의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을 택했습니다. 왜 김민석 국무총리입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수위가 없는 그 정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통령과 함께 정책과 집행 이런 부분들을 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바로 결정하고 집행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정책, 방향, 과제 그다음에 전략 관련해서 논의해왔던 사람이 직접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가장 유능한 그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다라고 봅니다. 좀 이번에 대선 전에 좀 사전에 좀 구상을 좀 하셨어요? 집권하면 당선이 되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고민 속에서 내적으로는 검토했다라고 봅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통합형 총리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인사들의 선거인 때 많이 영입을 했으니까 그 통합형 총리와는 좀 거리가 멀다. 야당에서는 조금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이제 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된 국가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이런 과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시기에 얘기했듯이 가장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쓴다. 그 취지에 딱 맞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형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정책이나 그다음에 집행이나 아니면 전략적 판단이나 정무적 상황들을 판단할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같이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위기의 시기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너무 느슨하게 봤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쓴다. 그리고 이 정책이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쓴다. 그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선거 기간에 일각에서는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보수 인사들도 뭔가 쓸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번 뭐 개각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수 쪽에서 영입한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뭐 그 인사의 일관된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예. 보수든 진보든 동이든 서든 남자든 여자든 예.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을 쓴다. 예. 이 원칙에 따라서 보수 출신이건 진보 출신이건 원칙은 일관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좀 의외인 게 보통 비서실장은 좀 경륜 있는 사람들로 하기 마련인데 70년대생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왜 강훈식 비서실장일까요? 저는 강훈식 의원이 삼선 국회의원에 예. 당에서 초선 때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예. 또 2022년 대선 때는 저와 함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했고 이번에는 경선 시기엔 총괄본부장 그리고 이번 본선에서는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거든요. 예. 한마디로 준비된 능력 있는 실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73년생인데 예. 한동훈 대표 73년생이에요. 아, 동갑이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예. 73년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충분하게 저는 제가 지켜봤을 때 2022년의 대선, 이번에 경선과 본선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는다. 예. 그리고 사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예. 그래서 비서실장으로는 젊은 비서실장으로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정부, 예. 청와대, 당정청을 잘 아울러 나가면서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눈길을 끄는 게요.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변인 모두 현역 의원을 데려갔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대거 이렇게 쓸 모양인가 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총리, 비서실장, 대변인, 안보실장 해서 예. 적재적 그 자리에 가장 맞는 사람을 썼다. 예. 그래서 유성락 의원은 사실은 우리 안보실장으로서 미국 통이면서 예. 그 외교 분야에서 아주 오래된 그 경력을 통해서 미국도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하는 그렇기 예. 때문에 대미 관련한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락 의원을 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예. 강효정 대변인 뭐 다 그런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일면에서는 그렇죠. 강훈식 의원은 삼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가야 되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예. 사실은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1호가 비상경제 TF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경제 회생 정책을 하겠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후보 시기에도 얘기했지만 비상경제 TF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예.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예.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적된 위기예요. 한마디로 23년에 1.4%, 예. 2024년에 2%, 올해 1사분기에 0.2%. 하강 국면, 우하향의 국면이라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 마이너스 0.2는 IMF 때 코로나 위기 시기 딱 2번 있었어요. 예. 지금 코로나 시기도 아닌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사실은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의 모세혈관이 붕괴돼서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경제 TF를 했고 비상경제 TF에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 투자 소비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선순환으로 생산이 늘어나서 전체 경제를 활력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인단이라는 건 이제 돈이 좀 돌게 한다는 건데 그게 뭐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예. 판단하겠죠. 예, 정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증언법안이 일단 소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무슨 시작부터 사법부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오늘 아마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서
15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아마 소위에서 통과된 것 같아요. 앞으로 법사위 전체의 본회의가 남겨져 있어서 충분하게 숙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법원 행정처, 즉 법원도 원하는 바고 법조계도 원하는 바고 국민도 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는 대법에 현재 적체된 그 처리가 너무 많이 적체돼 있어서 실제로는 한 대법원 재판관에 너무 많은 사건이 가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 미정이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린다고 했지만 몇 명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현재 15명의 소부 3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3개 소부. 이분들이 형사, 민사, 노동 각 분야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증원을 통해서 전문화도 시키고 사건 처리도 빨리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좀 더 넓혀준다의 취지는 다 동의한 바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요거는 해서 100명은 그건 취하했잖아요. 과다. 그리고 이제 논의가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대법원과 법조계,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서 논의하면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이제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지 못했어요. 또 그쪽 지지하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입법부도 여대 야소인데 행정부까지 가지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49대 41, 그리고 8.2%, 표수로는 289만 표입니다. 상당히 많은 표 차이가 났는데 대구 경북과 부울 경도 이번엔 이재명 후보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 또 41%의 김문수 후보를 찍은 국민들도 같은 국민이라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던 것이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큰 키워드로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면서 국민 통합을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의 과정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보수든 진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그런 부분들을 아우러 나가면서 가는 통합정부의 상을 만들어 간다. 그것이 인사, 정책, 예산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 시스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패배를 조롱했다며 흉기를 들고 수백 미터를 쫓아가 지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거리에서 뒷걸음치며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오는데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패를 들고 흉기를 든 남성을 에워싸 붙잡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역 근처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술자리에서 특정 후보 패배를 아쉬워하는 자신에게 지인이 비꼬듯 말하는 데 격분해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 칼을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장난이야 가지고 오겠지 했더니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상황은 식당을 나와 200m가량 이어졌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 가족들은 모두 숨지고 홀로 빠져나왔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물에서 나와서 왜 혼자 도망가셨어요? 지난 1일 새벽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진도왕 앞바다에 뛰어든 49살 지모 씨입니다.
영장 심사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 씨는 가족여행을 간다며 두 아들을 조퇴시키고 진도항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진도항으로 이동해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뛰어든 뒤 마음이 바뀌어 홀로 탈출했다는 겁니다. 일가족은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 씨는 광주로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도 무의식으로 빠져나갔고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한 지 씨는 가족과 함께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빚 1억 6천만 원과 아내의 지병 탓에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서울 남산 순환로 경치가 빼어난 도로지만 경사가 심한 데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없어 사고 우려가 컸죠.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자용 산책길이 설치됐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산 순환로 차도 옆에 새 산책길이 들어섰습니다. 보행자 전용 데크로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버스와 자전거가 자주 지나는 내리막 도로입니다. 이렇게 길을 분리하는 데크를 설치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버스 전복이나 자전거 사고가 반복되자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자 전용 길을 만든 겁니다. 기존 인도 바깥에 나무나 펜스로 경계를 만들고 데크를 조성했습니다. 이 데크길은 경사가 가파른 길이 460m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경치를 볼 수가 있어서 좋고 도로 저쪽은 차가 항상 오니까 위험하니까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들어와서 그랬었으면 산책길처럼 둘레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또 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드나들던 샛길은 폐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기습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끄는 셈인데요. 러시아도 곧바로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아래 바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충격에 물보라가 거세게 튀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현지 시각 어제 새벽 크림대교의 수중 교각에 미리 설치해두었던 TNT 1,100kg 규모의 폭발물을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작전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다리 아래쪽이 손상돼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건설한 크림대교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2022년과 2023년에도 크림대교를 공격했지만 작전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전 공군 기지에 이어 또다시 공격받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로켓과 드론을 퍼부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На жаль, 4 людини були убиті, майже 30 людей поранені, і серед них 3 дітей. 양측의 공세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전회담은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내일은 곡식에 씨를 뿌린다는 절기 망족입니다.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청정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전망인데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다가 일요일에는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해가 지면 서늘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15도, 강릉 16도에서 출발하고요. 아침까지 서쪽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25도 이상으로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를 제외하면 뚜렷한 비 예보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